자, 이제 4장 용액에서의 화학 반응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용액에서의 화학 반응에서 첫 번째는 일단 용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예 물이라고 딱 정해놨죠. 용매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어요. 뭐 물만 용매가 아니고요. 다양한 용매가 있는데, 일단 여기엔 물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물질들을 녹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용매이기 때문에 이 물을 위주로 이렇게 써놓은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용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매가 바로 물이죠. 자, 물 분자의 모양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려놔 봤는데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수소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있는 게 산소죠, 산소. 그래서 H2O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산소가 수소들보다는 결합하고 있는 전자쌍에 대한 인력이 월등하게 강하기 때문에 이 결합하고 있는 전자들이 대부분 산소 쪽으로 이렇게 쭉 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산소 쪽에는 전자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수소 쪽에는 전자의 밀도가 매우 낮아져서 결국에 여기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이렇게 띠게 되고요. 여기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형태의 물질이 바로 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 그래서 이 물은 극성이 매우 강한, 극성이 큰 용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물이 극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극성이 큰 용매들은 어찌됐든 용질에 대한 인력이 매우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 분자는 극성이 강해서 대부분의 용질을 자신의 강한 극성을 이용해서 인력을 작용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이렇게 인력을 작용해서 어떤 용질 입자가 있으면 용질 입자 주변을 물 분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싸는 현상, 이렇게 둘러싸서 포위하는 현상을 하이드레이션에서 수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수화라는 개념은 뭐 중고등학교 때도 다 배우는 내용이라서요. 아무튼 용질 입자 주변을 용매 분자가 이렇게 쫙 둘러싸는 거, 이걸 용매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물이 용매일 경우에 이걸 수화라고 부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 용질 사이의 인력이 물 분자의 인력보다 강하거나 물 분자와 상호작용이 약한 무극성 분자들의 경우에는 용해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통 용매들은 끼리끼리 녹인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많이 쓰죠. 끼리끼리 녹인다는 얘기는 극성 용매는 극성 용질을 잘 녹이고, 이렇게 할까요? 극성 강한, 극성이 큰 용매는, 용매 속에 잘 녹아 들어가는 것은 극성 강한 용질, 이런 것들이 잘 녹고요. 그 다음에 극성이 낮은 용매는 극성이 낮은 무극성 물질, 이런 것들을 잘 녹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용매에 의해서 용해가 된다, 녹는다는 개념을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어디인가에 풀어서 흩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는 용해라고 하는 것은 용질 입자 사이의 인력을 용매 분자들이 끊어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용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극성 분자들의 경우는 기름이 기름하고 잘 섞이는 그런 성질은 용해라고 하기보다는 분산이라는 개념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그냥 골고루 섞이는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고 용질은 녹는 물질인데, 용해 과정은 용매 분자에 의해서 용질 입자 사이의 인력이 사라지는 현상, 그래서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새롭게 생기는 그런 현상을 이제 용해라고 부를 수 있죠. 따라서 무극성 입자들 사이에는 인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녹아 들어가는 거는 용해된다라기보다는 분산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의 경우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 물질들이 서로 섞이는 현상, 그러니까 용해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 그냥 우리말로는 녹는다, 녹아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용해이기 때문에 이 분산이나 용해나 별로 사실 구분을 크게 두지 않고 썼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배웠으니까 조금 구분을 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용액, 물을 용매로 만든 수용액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강전해질의 경우, 강전해질은 물에 녹아서 전류를 아주 잘 흐르게 하는 물질인데요. 이런 것들이 물에 녹으면 당연히 물에 전류가 아주 잘 통하겠죠. 왜? 강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이온, 그 다음에 음이온, 이런 것들로 물에 녹았을 때 아주 쉽게 둘로 해리가 되는, 분리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진 녀석들이 바로 강전해질이고요. 약전해질은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약하게 흐르는 물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약전해질의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을 아예 못 만드는 건 아닌데, 만들긴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사이의 인력이 더 강해서 용매 입자의 인력을 이겨내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원래 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극히 일부분만 용매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으로 해리가 되는 그런 종류의 용질을 약전해질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해간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완전히 떨어져 나온 이온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그렇게 강하게 흐를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약전해질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전해질이 있는데, 비전해질의 경우는 이거는 전혀 이 플러스 이온이나 마이너스 이온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물질들을 이제 비전해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에 녹아봐야 얘네들은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이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요거 개념은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의 숫자에 비례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의 이온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그 수용액은 어쨌든 전류가 더 강하게 흐르는 성질을 가지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강전해질에는 어떤 종류가 있겠느냐라고 봤더니, 강전해질은 주로 센산이라고 부르는 염산, 황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염기, 수산화 나트륨, 뭐 수산화 소듐, 그 다음에 수산화 포타슘, 뭐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물에 아주 잘 녹는 염, 다시 말해서 소듐 클로라이드 같은 소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물에 잘 녹아 들어가고, 잘 녹아 들어간 만큼 역시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으로 아주 쉽게 분리가 돼서 용해간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 녀석들이 대부분 강전해질, 다시 말해서 전류를 아주 잘 흘려줄 수 있는 물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갑자기 이제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개념이 나옵니다. 아레니우스, 여기 센산 센염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들을 전부 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OH 마이너스 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들을 모두 염기라고 부르고 있죠. 이때 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해 놓은 산염기 개념은 일단 제일 좁은 의미의 산염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수용액일 때만 정리가 이게 적용이 되고요. 그 수용액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 내는 거, 물에 녹았을 때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놓는 거,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가지고 산과 염기를 구분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전해질의 경우에는 센산이나 센염기가 아니라 약산이나 약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센산은 H 플러스를 내주는데 이 약전해질은 H 플러스를 아주 조금만 만들어내는 녀석들. 대표적으로 뭐 아세트산이라든지 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약염기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이지만 OH-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암모니아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전해질 이렇게 했는데, 물에 녹더라도 이온을 전혀 만들지 않는 것들을 비전해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용액의 조성. 그래서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죠. 몰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앞단원에서 몰 개념을 이미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젠 이 몰수를 이용해서 농도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왜? 용액을 만들었으니까. 용액 속에 들어있는 몰수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몰농도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몰농도의 정의는 바로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따라서 라지 M 이렇게 쓰게 되는데, 몰농도는 이렇게 라지 M으로 쓰고요. 읽으실 때 그냥 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몰수를 얘기할 때도 몰로 읽고
몰농도를 얘기할 때도 그냥 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지 M의 경우는 용액의 부피, 이건 리터 단위예요, 항상. 용액의 부피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이 용질의 몰수를 구할 때 앞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느냐? 그 화합물의 질량을 그 화합물의 화학식량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몰수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따라서 이 공식을, 몰농도 공식을 이렇게도 바꿔서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0.22g이 물 400ml에 녹아있는 탄산수의 몰 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일단 0.22g이라고 하는 게 이산화탄소 몇 몰인지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22g의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인 44g으로 나눴을 때 딱 봐도 이게 숫자가 하나, 둘, 200분의 1배네요. 그래서 요 숫자가 바로 이렇게 환산이 돼서 몰수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1리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400ml라고 되어 있으니까 0.4리터로 이렇게 환산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탄산수의 몰농도는 0.0125몰이겠구나 하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과학적 표기법으로 바꾸게 되면은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용액 1리터 안에 0.0125몰의 탄산 CO2가 녹아 있음을 표현하는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화학적 계산, 특히 용액에서의 그 화학적 계산은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몰농도 개념으로 계산을 하시게 될 테니까 요 몰농도의 정의하고 이렇게 몰농도의 공식 요거를 갖다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기저기에다가 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농도 계산할 때 이 몰농도가 필수로 사용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질량을 제일 먼저 질량 형식으로 많이 문제가 나오니까 언제나 화학 계산할 때는 언제나 질량을 먼저 몰수로 변환한 뒤에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용액의 부피 기준을 항상 1리터 단위로 고정을 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 얘기죠. 따라서 이 공식은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초기 농도가 알려져 있는 용액이 있는데 그 용액의 부피까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초기 농도와 그때의 부피를 곱한 값은 그 용액에다가 뭐 증류수를 더 집어넣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몰농도를 변화시켰을 때 그때 부피의 값을 찾아내는 그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0ml짜리 500ml에 0.1몰 농도 용액을 증류수를 가해서 1000ml로 부피를 변형시켰다라고 한다면은 몇 몰이겠냐 하고 물어보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 공식에다 넣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고 부피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는 0.1 곱하기 0.5리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05 몰 농도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1000ml로 증류수를 넣어서 부피만 증가시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1 곱하기 x 이게 곧 0.05 몰 농도로 이게 몰 농도가 아니죠. 이거는 아무튼 몰수예요. 몰수. 왜냐하면 몰 농도가 몰분의 리터니까 여기다 리터를 곱했으니까 리터가 없어지겠죠. 몰이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몰수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고요. 이때의 x는 바로 얼마가 되겠느냐 요 그대로 하시면요 이거는 지금 처음에 0.1 몰 농도였던 게 이제 0.05 몰 농도로 변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니까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몰 농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환산하실 때 그럴 때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이제 그러니까 이 공식을 가장 많이 활용할 때는 결국 물 킬 때
묽히거나 아니면 농도를 농축시킬 때, 이럴 때 많이 쓰는 공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몰농도는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